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공천 추가 접수 마지막 날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절윤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건데,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송구스럽게도 오늘 하루 선거 참여, 경선 등록, 공천 등록 하는 것을 오늘은 못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유는 다 짐작들 하시겠지만 제가 그날 이틀 전에 벌써 사흘 전이네요. 사흘 전에 의원총회에서 당의 노선에 관한 변화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바람직하고 감사한 노선 전환에 관한 결의문이 채택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직후에 제가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과 추후에 의논해서 참여 여부를 결정을 하되 그날 발표된 결의문이 선언문에 그치지 않고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서 실현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렸던 걸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저께, 어저께, 오늘, 지금까지 당의 변화를 정리해보면 그 이후에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어저께 아침에도 드렸는데 이것이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조짐이 아직까지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당 대표께서 윤리위 활동을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신 것을 봤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는 노선 전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장동혁 대표를 만나 뵙고 그 자리에서도 노선 전환과 아울러서 그 노선 전환을 실감할 수 있는 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과 함께 이른바 혁신선대위를 조기에 출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전달을 드렸고 또 그 이후에도 몇 차례 그 부분을 강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채택을 한다거나 그 방향으로 실행을 하기 위한 노력, 조짐조차 아직까지 발견하기가 어렵다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당의 공천 스케줄이나 이런 그 절차를 존중해야 되겠지만 저로서는 그런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을 하는 것은 자제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판단을 했고요. 다만 오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이걸 명분 삼아서 이번 선거에 불참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억측을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겁니다. 이 점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는 수도권 선거에 이른바 장수 역할을 해야 될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으려면 이러이러한 전제 조건은 바탕은 마련이 돼야 비로소 뛰어볼 만한 전장의 기본 조건은 마련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당 지도부에 간곡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점심 때도 당의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분명하게 제 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선거에 참여하겠다. 선거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국민의힘 서울시장 공천 추가 접수 마지막 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청할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공천 등록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당의 변화와 관련해 실행 단계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윤리위 징계 중단 정도는 노선 전환으로 보기 어렵고 또 노선 전환을 실감할 수 있는 인적 변화가 현재로서는 필요하다라면서 언급을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이른바 그 혁신선대위 조기 출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화 없는 상황에서 공천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란 전쟁도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13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란과 이스라엘은 오늘도 맞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헤즈볼라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대로 합동작전을 펼쳐 5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요르단에 가 있는 YTN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요르단 암만입니다. 네, 지금 13일째인데요. 오늘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1시간 반 전에 이곳 시간으로 오전 10시 20분에 또다시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어 미사일이 요격되면서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도 공습 사이렌이 암만 도심에 울려 퍼졌는데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연일 치열한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이곳에서도 매일매일 전쟁 상황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네, 전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복 공격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헤즈볼라와 함께 5시간 동안 합동작전을 펼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표적 50개 이상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헤즈볼라의 드론과 로켓들이 대거 동원됐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습으로 하이파와 텔라비브 또 비르셰바에 있는 군사기지에 고통스러운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도 별도 성명에서 텔라비브 외곽에 있는 이스라엘군의 정보기지에 첨단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도 오늘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남부의 정보본부와 지휘센터를 포함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기반 시설을 겨냥해 광범위한 공습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루트 해안가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7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다고 레바논 보건당국이 전했습니다. 또 테헤란에서 이란 주요 국영은행인 세파은행과 관련된 건물이 밤사이 공격받았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테헤란 은행 피격에 이란이 은행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위협을 했다고요? 네, 이란은 중동 전역에서 미국, 이스라엘과 연계된 은행도 앞으로 공격 대상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 여파로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 딜로이트 등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직원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요. HSBC 은행은 카타르의 모든 지점을 일시적으로 폐쇄했습니다. 바레인에서는 오늘 이란의 연료 탱크 공격으로 주민 자택 대기령이 내려졌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대사관 단지를 겨냥한 적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동부 지역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는 드론을 격추했는데 이틀 전에도 동부 유전을 겨냥한 이란의 드론 공격을 저지한 바 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도 이란의 드론 여러 대를 오늘 추가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 본토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집중적으로 타격했던 이란이 이렇게 중동 곳곳의 석유 시설로 공격 범위를 확대했는데요. 에너지 위기를 조성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기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란이 주변국의 석유 저장 시설은 물론 항구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까지 폭격하면서 해상 테러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동 지역 전체 해상 물류의 마비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은 전쟁을 끝내고 싶으면 배상금을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유조선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이라크 바스라 항구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2척이 폭발물을 실은 이란 선박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승무원들이 서둘러 몸을 피했지만 항구에 있던 유조선 2척은 그대로 화염에 잠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800km가량 떨어진 바스라 항구 운영은 이번 공격으로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오만 살랄라 항구의 석유 저장 시설에 이란의 드론이 날아들더니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살랄라 항구 역시 호르무즈 해협 밖에 있는 아라비아 해의 주요 거점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 경로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란의 무차별 공격은 사실상 중동 지역 전체 해상 물류의 마비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 그들의 동맹국에 소속됐거나 이들 나라의 석유 화물을 실은 선박은 모두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چرا به مردم آمریکا حقیقت را نمیگویید که همه زیرساخت‌های نظامی آمریکا در منطقه خلیج فارس نابود شده است. 출렁이는 유가에 세계 경제까지 흔들리자 이란은 전쟁을 끝내려면 배상금을 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방법은 이란의 권리를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며 공격 행위 방지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부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며 원유 수송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져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이란 국방부가 공개한 마함2 기뢰입니다. 350kg의 폭발물이 들어있고 수심 10에서 50m 해저에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250톤 규모의 잠수함과 함정 격파용으로 사용된다는 게 이란군의 설명입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체 개발 기뢰는 모두 7가지 정도. 이 기뢰뿐만 아니라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사다프 계열 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형 기뢰를 최대 6,000발 가까이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봉쇄는 수시간에서 수개월까지 조절이 가능한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지상의 지리지대처럼 변하는 것은 오해이지만 만약 대량으로 뿌릴 경우 단기간은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뢰 부설함을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이 밝힌 내용을 보면 마함2 기뢰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선박, 즉 민간 선박으로도 설치할 수도 있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깔릴 경우 원유 공급이 막히면서 경제에 큰 충격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번 설치한 기뢰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상당 기간 바다를 떠돌며 선박을 위협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란이 자신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뢰를 실제 대량으로 설치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전쟁은 여러 변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기뢰 부설함들을 대부분 제거했다며 석유 수송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또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면서 국제 유가도 곧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며 시장 달래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 이란 해군 전력을 대부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룻밤 사이 격침된 선박이 60척에 달한다며 이제는 해상 통로가 안전한 만큼 이용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y should use this. In my opinion, look, we took out just about all of their mine ships in one night. We're up to boat number 60. 다만 이날 다른 행사에서는 현재까지 28척의 기뢰 부설함을 공격했다고 말했고 미 중부사령부의 전날 발표 16척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미 해군이 상선 호위 요청을 거절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시장 불안을 누르려 성과를 과장하려 한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작전에 대해 짧은 여행이라고 표현하며 전쟁이 길어지지 않을 거란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어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며 짧은 시간 안에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며 석유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e had to take an excursion, but it's doing well. The market's holding up well. I figured we'd be hit a little bit, but we were hit probably less than I thought. 백악관은 유가 급등이 본격적인 문제로 굳어지기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할 시간이 3, 4주인 것으로 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그 버건 미 내무장관도 지금 상황은 세계적 에너지 부족이 아니라 일시적인 운송 차질이라며 비축유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제에너지기구가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까지 발표했지만 시장 불안을 달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압도적인 승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인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 한 트럼프의 바람대로 시장이 빠르게 정상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란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유정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미국이 1억 7,200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에너지부에 이 같은 방안을 인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다음 주부터 약 120일에 걸쳐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국제유가가 사흘 만에 다시 장중, 배럴당 $100를 넘어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한때 101.5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브렌트유와 4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배럴당 $90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 이후 꾸준히 오르던 주유소 기름값이 하락 전환한 뒤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8.7원으로 어제보다 5.5원 내렸습니다. 경유 평균 가격도 리터당 1,918.97원으로 8.5원 하락했습니다. 주가지수와 개별 주식 선물 옵션 만기일인 이른바 내마녀의 날과 국제유가 $100 재돌파 영향으로 코스피가 사흘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외국인의 2조 3천억 원이 넘는 순매도로 0.5% 내린 5,583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를 넘었다는 소식에 1,484원까지 상승하다 소폭 하락한 1,48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 상승이 현실화하면서 다음 달 하우스 수확을 앞둔 포도 농가는 유류비 부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재고량이 떨어지면서 농가에 공급되는 면세 등유 가격이 크게 올랐고 또 등유 보일러를 쓰는 농촌에서는 난방비 걱정도 커졌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푸릇푸릇한 포도 알맹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안에는 온도 유지를 위한 물주머니들이 곳곳에 놓여 있고 농업용 난방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씨 없는 포도로 널리 알려진 델라웨어 농가로 전국에서 가장 일찍 출하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있지만 이란 사태로 면세 등유 가격이 20% 이상 오르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등유 보일러를 사용해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만 출하 시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을 안 떼자니 얘들이 한 달 뒤에는 나가야 되는데 안 떼자니 니들이 안 크고 이거 버리게 생겼고 떼자니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대전 산내농협에서만 올해 포도 생산량이 500여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생산비가 크게 올라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농산물 가격을 무작정 올리면 소비자에게 외면을 받고 가격을 억제하면은 그 피해는 우리 농업인이 고스란히 떠안는 이중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농촌 마을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대부분 등유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꽃샘 추위로 밤마다 보일러를 돌려야 하지만 난방비 걱정에 온도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보일러를 제대로 틀지 못하니 농촌 어르신들은 전기장판을 사용하거나 두꺼운 옷을 껴입으며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기름을 비싸도 어느 정도껏 떼야지. 지금 이게 다 춥고 그렇잖아요. 지금 방바닥이.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어요.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주던가 어떻게 해야지. 이란 사태로 면세 등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포도농가와 농촌 어르신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국내 1위 해운사 HMM이 중동 지역으로 가는 컨테이너선 신규 예약을 일시 중단하면서 물류 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HMM은 어제 화주들에게 중동 지역에서의 선박과 선원, 화물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신규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이미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컨테이너선 세척은 기존 항로 대신 안전한 대체 항만으로 우회해 하역할 방침이며 컨테이너당 $1,00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도 밝혔습니다. HMM은 MSC와 머스크 등 글로벌 10대 선사는 이달 초부터 중동 지역으로의 운송을 중단했고 위험 증대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2,000에서 $3,000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로 인한 우리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 등 중동 상황의 여파로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크다며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과 농축수산물 할인 확대, 유류세 인하와 유가 보조금 지급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하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지원 방식에 대한 소신도 밝혔습니다. 일률적인 세금 감면보단 대상 계층을 명확히 특정해 지역 화폐 등으로 직접 지원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모든 이에 대한 처우가 똑같다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들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기 위한 해법으로 추가 경정 예산, 즉 추경의 신속한 편성도 지시했습니다. 빠르게 한다고 하는 게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의 관행인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정책 시장님 아시겠죠? 밤새서 어려움을 헤쳐가는 과정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과도하게 물가 부담을 키우는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 역시 드러냈습니다.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부당 이익을 거두는 품목을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 조치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제품 가격을 내리기로 한 식용유와 라면 업체에 공개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 기업들의 자발적인 위기 극복 동참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네,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 상황. 이번엔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전쟁이 곧 끝날 거다라는 점을 언급을 계속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방식으로 좀 출구 전략을 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걸 위해서 지금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 더 이상 때릴 그 타겟 목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란이 그것을 선언을 하든 그러니까 완벽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든 안 하든 미국의 그 군사 목표가 다 마무리되면 우리는 승리라고 선언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포착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한다고 뭐 전쟁이 끝나는 겁니까? 그 이란 입장에서는 뭐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 당연히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근데 이란 입장도 이럴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온 거가 물밑에서 2번 정도 협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란이 원한 거는 종전 그리고 이제 배상금을 달라 이 정도 이렇게 될 텐데 그 배상금 형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뭐 인도적 차원에서 왜냐하면 여자 초등학교가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미군도 아마 그게 실수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빌미 삼아서 우리가 왜냐하면 쿠바에도 우리가 압박해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면서도 인도적인 석유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그 배상금 형태로 주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패배니까. 그런데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들 뭐 하면서 뭐 비용을 좀 주는 뭐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협상이 일어난다면 그럴 수는 있겠죠. 배상금 이야기는 잠시 뒤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한번 뜯어보면 이겼다라고 했고 곧 끝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끝났다라는 이 얘기가 아니라 뭔가 조금 더 남아있다. 군사작전을 좀 더 암시하는 뭔가 그런 멘트인데 이게 지금 같이 나왔단 말이죠. 어떤 의도라고 봐야 돼요? 이게 군사적 압박 카드를 갖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전장을 내 통제 안에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너 때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억지 능력을 갖고 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전쟁을 이어가겠다라는 것보다는 상황을 관리해서 출구 전략을 관리하겠다라는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확전해서 공격을 할 생각이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관리를 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더 공격과 몰이 더 남았다.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다. 항복을 안 하면 여기를 치겠다. 이렇게 점점 고조시켜가지. 그런 식으로 출구 전략, 우리가 승리했다 나갔다 얘기하면서 아직 우리가 때릴 수 있는 것들이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쟁을 더 끌고 가겠다라는 것보다 전쟁을 관리해서 출구 전략을 관리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나가겠다라고 하는 포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사실상 공격할 표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5,500개 표적을 타격했다라고 하고 뭐 공습 영상도 밝혔는데 어떻게 보면 승리를 뭐 기정사실화하면서 뭐 성과를 강조하는 모습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이 지금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만 그 워딩도 뭐라 그럴까요? 그 규정이 잘 안 돼 있어서 좀 그것만 모호하지만 나머지는 거의 성과를 냈거든요. 그래서 뭐 비대칭 전력이라든지 탄도미사일과 드론, 그다음에 해군 전력이라든지 다 거의 형화됐고, 그다음에 핵 능력도 많이 낮아진 상황인데 특히 그 비대칭 전력하고 그러니까 드론하고 그 미사일,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해군은 어디까지 때렸냐면 생산 시설까지 다 때렸습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뭐 그런 그 해군 기지, 그다음에 해군 뭐 저장 시설,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저장 시설, 발사대를 다 때렸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위협도 다 형해화시켰지만 그 생산 시설까지 다 때렸다는 건 미래에 그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도 다 때렸다라고 하는 없앴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얘네들의 현재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위협까지 다 때렸다. 우리는 완벽하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기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민간 항만도 때렸잖아요. 그 민간 항만을 때렸다라는 거는 지금 이란이 지금 풀 수 있는 기뢰들은 좀 되게 조그만 기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군함이 아니더라도 그냥 민간 선박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설까지 그런 배까지 다 이렇게 때렸다고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완벽한 승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애초에 뭐 6주 뭐 계획을 했다라고 밝혔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뭐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일련의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좀 급한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 상황일까요? 네, 왜냐하면 고유가하고 중간 선거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처음에 우리가 100시간 전쟁이 됐을 때는 한 5조 4천억 해서 매일 한 1조 2천억씩 이렇게 된 걸로 보는데 이번에 더 늘어났거든요. 이 여러 가지 작전을 더 하면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했던 9월 달까지 끈다 그러면 240조, 260조가 더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의회에서도 70조 증액해달라는 걸 거부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전쟁을 더 끌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전략 무기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드 지금 계속 아니다. 우리가 그냥 훈련 때문에 그냥 배치를 순환 배치하는 거다 얘기했지만 지금 얘기가 되는 건 사드 그 포대가 나간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비축분 그 미사일을 뺐다라는 거는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라서 그 말은 지금 미국이 말은 전쟁을 더 하고 싶다, 할 수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 미사일들은 많이 지금 소진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서 아마 전쟁을 아주 길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실제로 그러니까 무기 소진 상황에도 처했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제 이란은 미국의 중동 특사 휴전 메시지에 퇴짜를 놨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점을 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제 가장 큰 거는 종전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휴전이 아니라 그냥 완벽한 종전. 뭐 얘기가 나온 건 불가침 조약도 해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 불가침 조약이라기보다는 이 전쟁이 진짜 중단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지금 작년 6월 달 12일 전쟁은 휴전이었습니다. 정전.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정전이면
군사적 행동을 이스라엘이 취하기 좀 쉬운 상태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종전이 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떤 이유만 있으면 군사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 말고 종전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또 왜 그거를 더 세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과연 미국의 말대로 이렇게 그 같이 전쟁을 멈출 것인가 아닌 것인가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확실히 그거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정전 말고 그런 이상한 애매하게 이 공격을 멈추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종전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물가도 있고 금리도 있고 달러의 영향도 있고 뭔가 이런 주변에 이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기 종식을 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끝까지 밀고 싶어하죠. 작년 6월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밀고 싶어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역대급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본인들의 주적이라고 생각했던 이란을 궁지에 몰아본 적은 없거든요. 그 이란이 사용했던 그 비대칭 전력도 다 없앴고, 그다음에 방공망도 다 없앴고, 심지어 그 좀 천천히 그 2년 동안 해오면서 이란이 가장 효과적으로 썼던 대리전 세력들도 다 하마스, 뭐 헤즈볼라, 그다음에 그 리비아에 있었던 시리아에 있었던 그 시아파 민병대 이런 세력들을 다 이제 형해화시켜서 이제 대리전 세력도 거의 와해시켰고 이제 그 탄도미사일도 다 없앤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밀면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니까 전쟁을 멈추고 싶은 생각은 없죠. 거기다가 이제 뭐 네타냐후의 내부 정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근데 문제는 미국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도 이 전쟁을 크게 높게 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사드 포대가 이렇게 간 게 요르단 쪽으로 많이 배치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요르단에 있는 사드 포대가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포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지금 우리나라에서 물량을 빼서 요르단에 설치할 정도로 미국이 지금 뒷배를 봐줘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이 그걸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마냥 전쟁을 이어갈 수는 없고. 그리고 미국도 지금 그 예산으로 힘든데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보다 더 2023년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치러왔던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렇게 진행하는데 미국이 미사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없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혼자 이렇게 전쟁을 이끌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란이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종전을 지금 원하는 건데 사실 이란은 전쟁 중단이든 뭐 휴전이든 침략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받냐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종전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허들이 되게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번에 종전을 한다고 해도 미국도 종전을 한다고 해도 이미 방공망은 다 파괴됐고 지금 상당히 회복되기 오랜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허들 그리고 자기네들이 군사적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종전을 받아주는 거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이란은 더 세게 불가침 조약 같은 것까지를 원한다고 하겠지만 그게 뭐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이유는 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한 것처럼 우리가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이란이 아직도 핵무기를 가져서 위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자위권 발동, 그다음에 안보적인 거라서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거 자체가 너무 어려운 조건이라고 저는 보죠. 오히려 이란은 왜 필요하냐면 그 명분을 삼으려고요. 불가침 조약이라고 했는데 공격을 당하면 불가침 조약을 했는데 미국 애들은 또다시 이걸 어기고 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분 쌓기 그리고 자기네들이 또 공격을 받았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게 뭐 엄청난 그런 억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 전쟁 종식 조건 중에 말씀하셨던 불가침 조약도 있지만 배상금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미국이 그렇게 쉽게 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게 조금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지금 여자 초등학교가 미국의 실수로 맞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쿠바에 대해서 미국이 쿠바 리더십을 우리가 다 날려버리겠다 얘기하고 경제 제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래도 인도적인 석유를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되게 좀 웃긴 얘기인 게 석유는 인도적인 석유라는 건 없습니다. 들어가면 그게 그 집권 세력을 쓰든 그걸 어떻게 관리 통제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건 언론 플레이고 말인데 그렇게 식으로 해서 유화책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배상금은 아니겠지만 그 여러 가지 미국의 실수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어떤 재건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 보상금 이런 측면으로 뭔가 우리가 이란 정부 너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수에 따라서 요구해서 준다라고 하면 또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승리했다, 배상금도 받았고 종전선언 받았다라고 해서 출구 전략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실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도적 조치를 하고 우리는 성과를 다 이뤘으니까 승리했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죠.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첫날 부상을 입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발이 골절되고 얼굴도 부상을 입은 건데 행방이 좀 묘연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제가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우려스러웠던 것은 모스타바가 죽었다. 아니면 너무 다쳐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는 너무 카더라 통신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몇 가지 중거점을 보고 모스타바는 살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정보부에서는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부상 정도는 입었지만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다라고 했고 뉴욕타임즈에서도 건강한 것으로 정신이 말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면 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의문점이 생겨서 그러니까 죽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단선적인 분석이고요. 저도 추정의 영역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스타바가 지금 56세, 57세인데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직책을 받고 공식적 활동을 그렇게 활발히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일을 생각해 보면 김정일 위원장도 육성을 공식적인 선장에서 한 건 딱 한 번입니다. 위대한 노동당 군의 영광이 쓰라 이렇게 막 던진 거 그거 하나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모스타바의 리더십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카메네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지금 저희가 착각을 하는 게 원래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는 원래 말을 되게 극도로 아낍니다. 왜냐하면 한 번 뱉은 말은 절대로 담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타코라고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또 전략이라고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모스타바가 어떤 리더십인지도 모르고 되게 여태까지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내면서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이런 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스타바의 일성과 이 스탠스 어느 자세를 취할까가 향후 행보에 되게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미국 입장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모스타바가 우리가 좀 대화할 수 있는 상대인지 아니면 얘 끝까지 우리가 축출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자기 안보 위협도 안전 위협도 있지만 되게 중요한 기다리고 있는 보고 있으니까 메시징을 어떻게 할지 되게 심사숙고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이 일성을 되게 지금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데 상당히 좋은 전략적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찌됐건 이란이 항복을 안 하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했고 이런 군사작전을 다 성공적으로 이뤘으니 나는 승리했다라고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YMCA 노래 틀고 이런 식으로 춤도 추면서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승리했다 마가 이렇게 외쳤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아니면 얘기가 끝난 1시간 뒤에 모스타바가 딱 나와서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 나는 살아있고 우리는 끝까지 버텼다.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알라의 가호가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한 방을 맞는 거거든요. 그게 군사적으로는 이란이 미국을 절대 건들지 못했지만 이거는 엄청난 큰 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모스타바의 전략통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서지 말고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곧 승리를 선언할 건데 그때 우리가 일성을 하자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모스타바라고 하는 사람이 왜 지금까지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냥 단순히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죽었을 거다, 이렇게 너무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좀 이런 변수들도 있고, 모스타바 자체, 리더십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다 흑막에서 움직이는, 뒤에서 배후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떤 리더십을 갖고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모스타바가 어떻게 일성을 남길지, 어떻게 향후 행보를 할지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타바는 그러면은 그 종전을 원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왜 여쭤보냐면, 네. 이제 모스타바의 초상화가 좀 한 가지 공개가 됐는데, 그 위에 이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하라. 이런 이제 문구가 적힌 거가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좀 결사항전의 의지를 담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스타바가 이제 어떤 대외적인 활동도 안 하고 어떤 요직을 거친 인물도 아닌데 차기 지도자로 선출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의미 자체가 어떤 그런 반미 성향이 좀 강화하려는 내부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당연히 보수적이고 엄청나게 소위 말해서 울트라 하드코어 보수주의자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12월 1월에 그 이란 시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 강경하게 대응해서 많은 사람을 학살한 그 주도자도 모스타바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스타바가 당연히 강경파고, 정말 그렇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국민들 3만 명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저 사람이 뭐에 피해 굶주려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목적은 신정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지금의 체제를 지키는 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신정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면 이란과 미국의 공세를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게 무슨 위장 전술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유화 메시지를 해서 시간을 벌어서 그 이란의 역량, 그리고 지금 그 내부 결속을 다 이뤄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유인이 있고 이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모스타바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기분이 나빠서 우리가 복 닫았으니까 내가 끝까지 미국과 싸워서 산화하리다, 이 신정 민주체제와 같이 내가 죽으리라, 그럴 리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란의 이런 대국인데, 이란도 대국에 복수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 중국 격언도 있지만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항상 자기가 보복을 받았을 때는 항상 보복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상대방이 가장 아플 때, 그리고 가장 예상 못했을 때, 가장 패부를 찌를 수 있을 때 그런 복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뭐 결사항전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꼭 지금 이 순간 어차피 싸워도 어차피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보복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것을 가슴 깊이 새겼구나,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것들을 하겠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적합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앞으로 이란 전쟁의 목표를 어떻게 잡을지도 좀 궁금한데, 처음에는 이제 친미 지도자를 내세우는 베네수엘라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리비아 모델로 바꿔나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뭐 정권 교체가 어려워서 뭐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으로 가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처음에 맞았을 때 그 얘기를 꺼냈을 겁니다. 리비아 모델이라고 하는. 근데 리비아 모델은 이게 잘 작동을 하려면, 제가 왜 그 얘기를 처음에 리비아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거를 이제 잔디깎기 전략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계속 이렇게 잔디깎기. 그러니까 자라나는 뭔가 이렇게 군사력을 해서 있으면 잔디를 계속 깎아서 그 역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고 들으시면 이겁니다. 가다피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무너졌던 거는 처음에 이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랍의 봄 때문에 봉기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보통 그 가다파 부족에 반대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리비아에서 벌어진 시민 봉기는 정말 시민 봉기가 아니라 부족 갈등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다파 부족과 연대하는 부족과 반대하는 세력이 들고 일어나서 싸움이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리비아 가다피의 그 군사력이 더 셌습니다. 공군력도 있고 미사일도 있으니까. 그래서 공군력과 미사일을 사용해서 이 저항군을 죽이겠다라고 하니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개입을 해서 노플라이 존, 항공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들고 가다피 군이 쏘는 미사일이라든지
비행기 전력, 미그기들이든지 다 격추를 시켜버립니다. 뜨면. 왜냐하면 그 저항군을 억압하려고 뜨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공군 전략, 그 잔디 깎기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 이 지산군이 계속 진격을 해서 가다피를 무너뜨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지상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란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공군 전력이나 이런 건 도와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지금 얘기가 나온 건 정권 교체까지도 한다 그러는데 지상군 파견 계획은 없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럼 리비아 모델을 간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상군은 어떻게 하지? 제가 고민을 했는데 지상군을 안 보낸다 그러고 국민들이 일어나니까 이 모델을 하려고 하는구나. 리비아의 리비아 모델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했는데 안 일어섰죠. 그러니까 갑자기 쿠르드 카드를 껐다가 이제 그것도 안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리비아 모델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군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미국이 계속 공군 전력으로 지금 현 정부, 현 집권 세력의 능력을, 그러니까 억지 능력을 다 형해화시켜서 뭐 그 과정에서 시민봉기가 일어나든 이렇게 해서 무너뜨리는 그 모델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지상군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지금 없기 때문에 리비아 모델도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란의 움직임을 보면 이게 정말 전쟁이 끝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서 그러니까 걸프 해상 전역에 걸쳐서 지금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전쟁 당사국이 아닌 뭐 태국, 일본과 같은 어떻게 보면 전쟁과는 좀 무관한 이런 외국 선박들도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전면적으로 막 치닫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근데 이게 이렇게 보입니다. 확전과 전선 확대는 좀 다른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그런 많은 국가들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그 누구도 다 그렇게. 그런데 왜 이렇게 싸울까?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 말은 결국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볼까요? 아주 절망적인 살려달라는 목소리죠. 무슨 말이냐면 전쟁 비용을 우리가 있는 대로 올릴 거다. 그러니까 너네들 전쟁을 멈춰줘. 이런 얘기지. 전쟁 비용을 올릴 테니까 나를 죽여줘는 아니거든요. 전쟁 비용을 넣고 난 일본도 때릴 테니까 나를 죽여줘. 이런 것이 아니라 전쟁 비용을 내가 있는 대로 올릴 테니 그걸 싫으면 제발 나 좀 살려줘. 이런 사인이거든요. 왜냐하면 확전을 해서 일본 자위대가 들어오고 누가 들어오면 이란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란이 원하는 것은 전쟁 비용을 극대로 올리고 그런데 만약에 들어오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있잖아요. 들어와 하면서 칼로 이렇게 그 장면을 만들어서 어차피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광인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쟁을 멈추자 해서 미국가 이게 너무나 비용이 크니 멈추자. 그거를 생각하는 거라서 물론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인지 이게 정말 합리적인 전략인지 모르는데 그만큼 이란이 지금 절박한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적확한 분석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란이 5-6천 개 정도의 해상 기뢰를 보유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또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뢰 몇 개로도 선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해상 운항이 뭐 마비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저도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10개 정도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10개 정도. 그건 큰 게 아닌데 그 10개가 풀어졌지만 그게 불확실성이니까. 기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수중에 이렇게 설치하는 기뢰는 우리가 앵커를 달고 있으니까 알긴 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만약에 이 기뢰를 이란이 지금 갖고 있는 수대로 저게 2,000개에서 6,000개를 다 풀게 되면 여기는 진짜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겠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란한테도 고육지책입니다. 왜냐하면 기뢰는 이란이나 이란 친한 사람들한테 안 터지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이게 다 하면 근데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협상력이 제일 커집니다. 이란이 이거를 다 쏟아붓는 이상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모든 소진된 기뢰를 다 쓸어버리고 나면 이란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걸 혼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개만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10개만 풀어도 충분히 유가가 지금 또 $100 넘어가는 거 아니 계속 그런 식으로 전쟁 비용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너도 힘들잖아. 빨리 끝내자 이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만약에 이걸 다 푼다고 한다면 이란 입장에선 이제 나 죽는구나. 예. 다 엔드게임으로 가자. 그런 경우 아니면 그렇지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와 선생님 등 175명이 숨진 이란 초등학교 미사일 폭격이 미군의 표적 설정 실수로 인한 참사였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군이 과거에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를 군사시설로 오인해서 표적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첫날, 이란의 여자 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45분쯤 학생들은 한참 수업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격에 학교에 있던 여자 어린이들과 교사 등 17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 참사의 원인이 미군의 표적 오류라는 군 당국의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표적이 된 학교 건물은 과거의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기지의 일부였고 미군은 이 데이터를 근거로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이미 오래전 기지와 담장을 쌓아 완전히 분리됐고 그 이후 초등학교로 사용되었습니다. 미 정보 당국이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오래된 데이터를 제공해 미군이 공격 좌표를 잘못 설정했고 이 같은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란이 학교를 폭격했다고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A new report says the military investigation has found it was the United States that struck the school. I don't know about it. 뉴욕타임즈는 자체 분석 결과로도 이란 혁명수비대 기지와 초등학교를 나누는 분리벽이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적어도 10년이 지난 좌표를 토대로 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공습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미 국방부는 조사 중이라면서도 시민을 표적으로 삼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All I can say is that we're investigating that. We of course never target civilian targets, but we're taking a look and investigating that. 로이터 통신과 BBC 등 외신은 결국 미군의 책임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건이 미군의 가장 참혹한 군사적 실수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하메네이의 차남 모스타바가 닷새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을 아꼈던 이란 측은 모스타바가 다리 등을 다쳤지만 건재하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다는 발표가 나온 지난 8일 이후에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관측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사망설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말을 아꼈던 이란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한 소식통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쟁 첫날 모즈타바도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얼굴에도 가벼운 타박상과 열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 테헤란의 최고 지도자 집무실을 공습해 모즈타바의 부모와 아내, 아들 등을 살해했습니다. 다른 이란 관리들도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모즈타바의 부상이 가벼워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의식이 또렷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연설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자취를 감춘 것 같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모즈타바는 현재 통신이 제한된 안전한 장소에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이 계속되는 만큼 모즈타바의 은신이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משטר הטרור הודיע שהוא בחר בו להנהגה, למנהיג הבא. אנחנו נפגע בו. במידה והוא יאיים על ישראל, הוא מטרה עבורנו, בוודאי. 모즈타바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부 권한은 다른 실세들에게 위임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경파인 혁명수비대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불태울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자국 원유는 계속 중국에 보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유조선 추적업체 탱커트래커스닷컴은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이란이 최소 1,170만 배럴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했으며 이 물량 모두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박 추적업체 K플로도 전쟁 발발 이후 6일 동안 원유 약 1,20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 물량 대부분이 중국으로 향하는 이란산 원유로 추측했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로 기름값이 치솟자 일본 정부도 휘발유값 마지노선을 정하고 더는 못 올라가게 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자체적으로 비축유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일본 기름값도 널뛰고 있습니다.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이 리터당 180엔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오자 일본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마지노선은 리터당 170엔, 더는 못 올라가게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돈 1,580원 정도입니다. ガソリン価格の上昇が見込まれますが、そうした中にあっても小売価格を全国平均で170円程度に抑制する。 경유와 중유, 등유에도 같은 조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유사 손해부는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연료 보조용 기금 가운데 2,800억엔, 우리 돈 2조 6천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新年度分のエネルギー価格高騰のための予算を手当てす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ております。現時点で今後の補助金の支給額などの執行見込みを申し上げるというのは困難です。必要があればその他の予備費の使用状況なども見極めた上で今年度の予備費を活用することも。 이와 별개로 일본 정부는 국제적 합의 방출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비축유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민간 비축 15일분을 방출하고 이어 국가가 가진 한 달분을 풀 계획입니다. 일본은 현재 251분을 저장하고 있는데 전체 20%가량에 해당합니다. 일본이 선제적으로 비축유를 푸는 것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원유가 부족하지 않고 비축량도 충분한데 정부가 조기에 방출을 발표한 것은 안도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주 잡힌 미일 정상회담 일정도 이번 결정 배경에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기름값이 급등한 이유가 미국의 이란 공격에서 비롯된 만큼 다카시 총리가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가격 안정을 이어지게 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에서는 초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2도로 아침에는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 14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다만 강릉 7도 등 눈비가 내리는 동해안 지역은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내일 오후까지 눈비가 이어지겠고 특히 강원 산간에는 20cm 이상,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오전까지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는 중부를 중심으로 구름이 잔뜩 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략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선박 공격을 이어가며 통행을 막고 있고 미국 역시 공습을 예고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다영 기자 나오시죠. 네,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중동 해역에서는 선박 피격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우선 이라크 항구에 정박하고 있던 유조선 2척이 공격을 받아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는 태국의 배가 공격을 받았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자들은 기관실 쪽에 있는 거로 추정이 됩니다.
아랍에미리트 인근에서는 일본의 배가 피해를 봤습니다. 이란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석유 한 방울도 못 나가게 하겠다라고 밝힌 뒤 이곳을 사실상 봉쇄했는데요. 기관별로 집계가 좀 다르지만 국제해사기구 발표를 보면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선박 공격으로 최소 7명이 숨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의 공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전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걸프 해상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태국이나 일본같이 선박 국적도 다양해졌고 심지어 해상을 통과하는 배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정박하고 있는 배도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무차별 공격에 해상 긴장감이 최고조 상황인데 많은 걸프국들을 이해 당사자로 끌어들여서 전쟁 리스크를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어제 오후에는 걸프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란과 가까운 오만의 항구도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선박 관계자는 YTN에 화염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 항구가 잠정적으로 폐쇄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공격받은 항구는 살랄라항입니다. 원유 수송이 아니라 물류 중심의 항구라서 이번 공격이 해상 운송 전체에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지 언론은 오만이 이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을 비판했고 또 중립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은 이에 맞서서 대대적인 한국 공습을 예고했죠. 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항구를 공격하겠다며 민간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란이 민간 항구를 마치 군사작전 거점처럼 쓰고 있으니 국제법상 합법적인 표적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앞서서는 이란의 기뢰 설치용 선박도 선제적으로 제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양측이 이렇게 사활을 거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길목입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이 33km에 불과하고 실제 항로도 6에서 7km밖에 되지 않아서 작은 충돌만으로도 해상 교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들 압박 카드인 거고 미군에는 해군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공간인 겁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부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며 원유 소송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져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이란 국방부가 공개한 마함2 기뢰입니다. 350kg의 폭발물이 들어있고 수심 10에서 50m 해저에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250톤 규모의 잠수함과 함정 격파용으로 사용된다는 게 이란군의 설명입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체 개발 기뢰는 모두 7가지 정도. 이 기뢰뿐만 아니라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사다프 계열 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형 기뢰를 최대 6,000발 가까이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봉쇄는 수시간에서 수개월까지 조절이 가능한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지상의 지뢰지대처럼 변하는 것은 오해이지만 만약 대량으로 뿌릴 경우 단기간은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뢰 부설함을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이 밝힌 내용을 보면 마함2 기뢰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선박, 즉 민간 선박으로도 설치할 수도 있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깔릴 경우 원유 공급이 막히면서 경제에 큰 충격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번 설치한 기뢰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상당 기간 바다를 떠돌며 선박을 위협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란이 자신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뢰를 실제 대량으로 설치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전쟁은 여러 변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기뢰 부설함들을 대부분 제거했다며 석유 소송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또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면서 국제 유가도 곧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며 시장 달래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 이란 해군 전력을 대부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룻밤 사이 격침된 선박이 60척에 달한다며 이제는 해상 통로가 안전한 만큼 이용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y should. I think they should use this. In my opinion, look, we took out just about all of their mine ships in one night. We're up to boat number 60. 다만 이날 다른 행사에서는 현재까지 28척의 기뢰 부설함을 공격했다고 말했고 미 중부사령부의 전날 발표 16척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미 해군이 상선 호위 요청을 거절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시장 불안을 누르려 성과를 과장하려 한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작전에 대해 짧은 여행이라고 표현하며 전쟁이 길어지지 않을 거란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어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며 짧은 시간 안에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며 석유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e had to take an excursion, but it's doing well. The market's holding up well. I figured we'd be hit a little bit, but we were hit probably less than I thought. 백악관은 유가 급등이 본격적인 문제로 굳어지기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할 시간이 3, 4주인 것으로 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그 버건 미 내무장관도 지금 상황은 세계적 에너지 부족이 아니라 일시적인 운송 차질이라며 비축유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제에너지기구가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까지 발표했지만 시장 불안을 달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압도적인 승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인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 한 트럼프의 바람대로 시장이 빠르게 정상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란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유정입니다. 이란 전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현재 시각 12일 새벽 이란과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전역을 겨냥해 대대적인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함께 5시간 동안 합동작전을 펼쳐 이스라엘 전역의 표적 50개 이상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헤즈볼라는 대규모 공격용 드론과 로켓을 동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습이 점령지 전역의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북부 하이파, 중부 텔아비브, 남부 비르셰바에 이르는 이스라엘 군사기지에 고통스러운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에 오른 무스타파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발 부위가 골절되는 등 비교적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당국도 외교관이 서방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형식으로 무스타바의 부상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미 CNN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무스타바가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 첫날 발이 부러지고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드는 등 얼굴에도 가벼운 열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이 전장 분위기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미군은 민간 항구까지 타격 범위를 넓혔고 이란은 주변국 시설을 공격하면서 전쟁을 중동 전체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군은 5,50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하며 이란에 가공할 화력을 퍼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와 군사 능력이 사실상 소멸됐다며 조기 종전을 자신합니다. I think so. Okay, and with respect very soon. Look, everything they have is gone, including their leadership. 하지만 대통령의 후원 장담과 달리 미군은 오히려 공격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이란이 민간 시설을 방패 삼고 있다며 군사 시설을 넘어 민간 항구와 해안 인프라까지 합법적 표적으로 규정해 타격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이란 역시 물러서지 않고 이른바 에너지 인질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전 세계 LNG와 원유 공급망에 급소를 쥐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That we still see very limited, basically no vessel transit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which means that a lot of the energy, oil products, natural gas is not leaving the Middle East. 특히 이란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국의 담수화 시설과 에너지 기지까지 타격하면서 전쟁은 중동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새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강경파란 점도 장기전을 예고합니다. If this continues then, and in particular if they start to widen their target list, it's going to escalate things and it could prolong things as well.
미국은 압도적 무력으로 조기 종전을 압박하지만 이란은 에너지 보복과 주변국 타격이라는 지정학적 인질극으로 판을 키우는 형국입니다. 양측의 파상 공세가 전장의 한계를 허물며 전 세계 경제를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권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종전 마침표를 찍으려 서두를수록 전장은 오히려 호르무즈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로 그 파괴적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결사항전 의지를 굽히지 않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민간 상선을 잇따라 공격하며 유가 $200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후미에 있는 엔진 기관이 크게 파손돼 정상 운항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태국 선적 화물선 마요리 나리오가 두 발의 발사체에 맞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 3명이 실종됐고 탈출한 20명은 오만 해군에 구조돼 이송됐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4척이 공격을 받아 이란 공습 이후 피해 선박은 최소 15척으로 늘었습니다. که با گسترش جنگ در منطقه اعلام کردیم منتظر بشکه‌ای $200 باشید. 이란이 민간 선박 공격에 기뢰까지 설치하며 호르무즈 해협 목줄을 죄자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기뢰 부설함 타격에 이어 대대적인 항구 공습까지 예고하며 민간인의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주변 이란 군사시설 맹폭에 이어 유조선 호송 작전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결국 국제에너지기구는 호르무즈 봉쇄에 따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4년 만에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긴급 방출할 비축유는 4억 배럴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400 million barrels of oil available to the market to offset the supply lost through the effective closure of the strait. 하지만 최장 한 달가량 임시 방편에 불과한 만큼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세계 경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YTN 정신입니다. 대규모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국제유가가 사흘 만에 다시 장중 배럴당 $100를 넘어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한때 $101.59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브렌트유와 4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배럴당 $90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11일 G7을 포함한 32개 회원국이 전략 비축유 4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의 우려를 진정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불태울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자국 원유는 계속 중국에 보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유조선 추적업체 탱커트래커스.com은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이란이 최소 1,170만 배럴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했으며 이 물량 모두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로 기름값이 치솟자 일본 정부가 휘발유값 마지노선을 정하고 더는 못 올라가게 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자체적으로 비축유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일본 기름값도 널뛰고 있습니다.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이 리터당 180엔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오자 일본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마지노선은 리터당 170엔, 더는 못 올라가게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돈 1,580원 정도입니다. ガソリン価格の上昇が見込まれますが、そうした中にあっても小売価格を全国平均で170円程度に抑制する. 경유와 중유, 등유에도 같은 조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유사 손해부는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연료 보조용 기금 가운데 2,800억엔, 우리 돈 2조 6천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新年度分のエネルギー価格高騰のための予算を手当てすべきではないかと
いうことを申し上げております。現時点で今後の補助金の支給額などの執行見込みを申し上げるというのは困難です。必要があればその他の予備費の使用状況なども見極めた上で今年度の予備費を活用することも。 이와 별개로 일본 정부는 국제적 합의 방출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비축유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민간 비축 15일분을 방출하고 이어 국가가 가진 한 달분을 풀 계획입니다. 일본은 현재 251분을 저장하고 있는데 전체 20%가량에 해당합니다. 일본이 선제적으로 비축유를 푸는 것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원유가 부족하지 않고 비축량도 충분한데 정부가 조기에 방출을 발표한 것은 안도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주 잡힌 미일 정상회담 일정도 이번 결정 배경에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기름값이 급등한 이유가 미국의 이란 공격에서 비롯된 만큼 다카시 총리가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가격 안정을 이어지게 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 기지인 여천 NCC가 고객사들에게 공급 불가를 뜻하는 불가항력을 선언한 데 이어서 한화솔루션 등 다른 업체들도 불가항력 가능성을 잇따라서 통보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최근 고객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글로벌 에너지와 물류 환경의 불확실성 탓에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최근 여천 NCC가 처음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한 이후 롯데케미칼과 LG화학 등도 일부 제품에 대해서 불가항력 가능성을 고객사에 알렸습니다. 중동 사태 이후 꾸준히 오르던 주유소 기름값이 하락 전환한 뒤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8.78원으로 어제보다 5.5원 내렸습니다. 경유 평균 가격도 리터당 1,918.97원으로 8.5원 하락했습니다. 주가지수와 개별 주식 선물 옵션 만기일인 이른바 내만여의 날과 국제유가 100달러 재돌파 영향으로 코스피가 사흘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외국인의 2조 3천억 원 넘는 순매도로 0.5% 내린 5,583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1% 오른 1,148로 장을 마치며 하락 하루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관세청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6주 동안 해상 면세유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부산과 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세관 475명이 투입돼 면세유 일부를 적재하지 않거나 선박이나 차량으로 남은 유류를 빼돌리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보통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공급가에 대해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유소 판매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는 등 일률 규제가 어려워서 최고 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 시행 시기는 관보의 가격 고시를 거쳐 내일 0시부터 적용이 되고요.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 지정과 과잉 수출 제한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해 발표했습니다. 최고 가격제는 유류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고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발동이 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가격 안정 효과와 유가 반영 시차, 정부 부담 등을 고려해서 2주 단위로 최고 가격을 재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가 석유 제품에 대한 매점 매석 행위 금지를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석유 정액제 업자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의 월간 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이 돼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석유 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또는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석유 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정당하게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자, 정부가 내일 0시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떤 효과가 있을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스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죠. 석유 제품의 최고 가격, 이제 상한선이 정해지게 됩니다. 일단 가격은 잠시 후에 저희가 들어온 대로 전해드릴 텐데 어떤 방식으로 이게 정해지는 겁니까? 예, 1997년 우리 석유류 가격이 자유화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최고 가격을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내일 아침 0시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살 때 여기는 가격 형성 단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유회사에서 정제한 기름을 주유소에서 넘길 때 이른바 도매 가격을 얼마에 넘기느냐, 그게 첫 번째 가격이고요. 네. 두 번째, 그 도매 물량을 받은 주유소가 각자가 이 물량을 받은 다음에 자기의 이윤을 어떻게 책정해서 거기서 실제 판매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 최고 가격은요, 요 두 군데 다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석유사업법 제23조인데요. 그런데 정부는 일단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주유소는 통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 주유소는 알아서 하되, 다만 주유소의 도매 물량의 그 기름을 넘기는 정유회사들은 내일 0시부터 정부가 고시하는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판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매 쪽에서 가격이 낮아지면 아무리 주유소가 자유화돼 있다 하더라도 도매 가격이 뻔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유소의 폭리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 0시부터 최고 가격이 시행된다. 이것은 이 유가 자유화 이후에 처음 겪는 아주 미정유의 엄청난 큰 변화이기 때문에 네. 미리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주유소를 보게 되면은 뭐 브랜드도 다양하고 또 지역마다도 이제 기름값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은 기름값이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제 통일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대목 때문에요. 예. 원래 당초에는 소비자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최종 판매 가격을 최고 가격으로 지정하려고 그랬는데 일률적으로.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서울 지방 간에 이미 지금 가격 차가 현저하게 벌어져 있는데 정부의 최고 가격 때문에 지방 가격이 서울 따라오느라고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고요. 서울 내에서도 땅값이 비싼 지역과 그러지 않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주유소 가격은 주유소 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다만 그 주유소에 넘어가는 도매 기름, 그러니까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그 가격을 최고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최고 가격이 잠시 후에 관보에 고시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도매 가격이 얼마인지를 국민들이 다 아니까 만약에 그 개별 주유소에서 폭리를 취하게 되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해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일단은 그러니까 최고 가격을 둘 중에 하나만, 도매 정유사만 최고 가격을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고 가격을 정해놓으면, 그러니까 상한을 정해놓으면 정유사들이 도매를 보낼 때 무조건 그 최고 가격으로 넘기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최고 가격이 현재 지금 아직 관보에서 시세가 나오지 않았는데 현재의 시세보다도 조금 더 낮은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가격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제 가격보다도 더 높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2주에 한 번씩 최저 가격을 변동시키는데요. 최저 가격을 정하는 방법, 이것도 석유사업법 23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석유 대란이 생기기 전, 그러니까 지금 2월 28일 날 전쟁이 터졌으니까 그 전에 우리나라 국제 원유 전 세계적으로 평균 국제 원유 가격이 58달러, 59달러 했거든요. 네. 지금은 현재 지금 오늘 벌써 90달러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90달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평상시에 가격 59달러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 얼마나 올랐느냐. 그 최저 변동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최저 가격은
정부의 최고 가격은 현재 어제 오늘 그보다도 좀 더 싸질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오늘 저녁에 정유하는 것보다는 내일 아침에 정유하는 것이 좀 더 싸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줄서기 할 필요 없다. 현재 급하면 할 수 없지만은 내일 아침 0시 이후에 주유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가 있다. 그만큼 말이 최고 가격이지 가격은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최고 가격을 2주 단위로 재설정하기로 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2주라는 기간으로 정한 이유가 뭐 한 달이 아닌 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 달 단위로 하면 훨씬 쉬운데요. 지금 국제 유가가 어떻게 바뀔지 어느 누구도 예단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속하게 국제 유가를 반영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기준 가격은 2월 28일 전 국제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하지 않는데 그 사이에 국제 시세가 예를 들어서 10% 올랐다. 그러면 기준 가격 플러스 우리는 8% 정도만 최고 가격으로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2주 사이에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면 그 최고 가격도 일정 수준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그 정유회사가 손해가 날 게 하나도 없는 게요. 이 최고 가격이 굉장히 낮은 가격에 설정될 거거든요. 그러면 정유회사들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도입하는 가격보다도 최고 가격이 더 낮으면 더 낮게 팔아야 되는데 그때 피해 보는 거는 정부가 전액 보상하도록 석유사업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다 해주니까 뭐 정유업자 입장에서도 크게 뭐 기업 경영이 결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몰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정작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이 기름값이 그래서 이제 얼마까지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일 텐데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석유 가격이라는 게 2주 전, 3주 전에 이미 국경선을 통과해 온 건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2주 전에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는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내일 아침에 적용하는 최고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보다도 좀 낮아질 그러니까 말이 최고 가격이지 최고로 높은 가격이 지금보다 좀 더 낮다. 그만큼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문제는 2주 후에 다시 정할 때 그때 국제 시세가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높아지면 그때는 정부로서도 최고 가격 자체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제 유가의 안정 그러니까 이란에서의 전쟁이 빨리 끝나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요 정유사나 주유소가 폭등을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단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한 제도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오래 가면요 최고 가격을 정해놓으면 기업들이 굳이 팔아봤자 별 이득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최고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면 안 된다. 이러면 정유회사들도 도입하고 정제하는데 적극성을 기하지 않을 것이고 주유소 또한 이윤이 별로 남지 않을 테니까 적극성을 띄지 않아서 오히려 그래서 공급 물량이 줄어서 국제유가가 뒤늦게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은 이 최고 가격제도 비상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오래 가서는 안 된다. 매우 현 상황 급한 불 끄는데 일단 적절히 사용하자. 뭐 그런 어떤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계속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최고 가격제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최고 가격제는 유류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에 30년 만에 발동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관련해서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예,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보통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공급가에 대해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주유소 판매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는 등 일률 규제가 어려워 최고 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시행 시기는 관보의 가격 고시를 거쳐 내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아직 첫 가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현재 정유 4사의 평균 공급 가격인 휘발유 1,833원, 경유 1,930원,
등유 1,97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상한선을 정할 계획입니다. 최고 가격제는 유류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발동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가격 안정 효과와 유가 반영 시차, 정부 부담 등을 고려해 2주 단위로 최고 가격을 재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1차 최고 가격은 지난달 마지막 주 정유사의 공급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정하고 여기에 국제유가의 변동률을 곱하고 세금을 더해 산출됐습니다. 변동률은 싱가포르 석유 제품 가격 변동 비율이 적용됩니다. 2주 뒤 2차 최고가는 1차 최고 가격의 국제유가 상승률을, 4주 뒤 3차 최고가는 2차 최고가의 상승률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해상 운송으로 별도의 운송 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지역은 5% 이내 범위 내에서 별도의 최고 가격이 산정됩니다. 정유사가 입는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됩니다. 정유사는 자체 원가 등을 감안해 손실액을 자체 산정해 정산을 요청하면 정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정유사가 제출한 손실액을 검증한 뒤 정산합니다. 주유소 판매 가격이 최고 가격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유소 판매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운영됩니다. 유종별 공급가 대비 판매가 상승률이 높은 상위 30개 주유소가 공표되고 2차례 공표 대상에 포함되면 다막가 품질, 매점 매석 등 범부처의 전방위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최고 가격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 석유 가격 움직임과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대우 소장과 이야기를 다시 나눠볼 텐데 지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정부가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앞서 구윤철 부총리는 이 상한제 해제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해서 1,800원대가 적정하다라고 했거든요. 네, 언제쯤이 될까요, 그 시기가? 네, 지금 이승은 기자가 정리를 잘 해줬는데요. 여기서 지금 1,800원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게 1,800원은 구윤철 부총리가 하나의 예시로 든 겁니다. 네. 따라서 그 가격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 지금 최고 가격 하니까 혼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네. 일정 이상 받을 수가 없다니까 지금 가격보다도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가격 1,800원보다. 아니죠. 지금 현재 시가보다. 현재 가격보다도.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가요. 주유소에 가서 이 고객들과 좀 실랑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최고 가격 이상 받지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니냐. 최고 가격은 관보에 고시가 되는데 그것은 정유회사가 대리점에 또는 주유소에 넘길 때 도매 가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에 팔 때 적용되는 것은 최고 가격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주유소마다 가격이 여전히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만 그 주유소에 넘어가는 그 도매 가격이 최고 가격 이하로 떨어져 있을 테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또 주유소는 자기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정부가 모니터링 팀을 구성해서 전국 30대 상위권에 올라간 2번 이상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 집중 조사를 나가겠다. 네. 그러니까 가격이 최고 가격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각 주유소별 시세가 다르니까 고객 소비자 입장에서는 꼼꼼히 따져보고 오피넷 같은 데서 시세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좀 발품을 팔아야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최고 가격 이상으로 도매 가격이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앞으로 2주간은 지금보다는 가격이 좀 더 떨어지는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게 구윤철 부총리 국회에서 1,800원 정도 가면 굳이 최고 가격 설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네. 최고 가격은 1,800원보다는 조금 높겠죠. 그런데 1,800원 정도 되면 이것은 정상적인 가격이다. 휘발유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떨어지면 최고 가격 굳이 할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지. 반드시 1,800원이 되면 제도를 없앤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정유사가 원유를 도매를 사올 때에 최고 가격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휘발유 가서 보는 저 가격, 그러니까 소비자가가 최고 가격이 도입된 것은 아니다. 그 자체가 최고 가격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자체가 혼동되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이 최고 가격제가 부활하는 게 지금 30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도
사태가 좀 엄중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저 최고가격 제도는 건국 이후에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전에는 유가 자유화가 안 돼 있으니까 아예 가격이 고시대로 정부가 매일 모든 유종에 대해서 다 지정을 해줬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IMF를 맞으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는 한 번도 이런 최고 가격을 적용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고시 가격이고 따라서 최고 가격 제도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유업자나 또 주유소업자나 일반 소비자들도 상당히 혼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최고 가격은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 대로 기준 가격이라는 것은 정상시의 가격, 거기다가 변동률을 곱하는데 변동률은 어디 변동률을 계산하느냐. 자, 우리 지금 방송에서 미국의 서부 텍사스 WTI 또는 영국 브렌트유 이 가격을 많이 보도하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나라 원유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국제금융 시세에서는 중요하지만 따라서 우리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두바이 시세 요것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2주 후에 앞으로 시세를 예측하려면 싱가포르 현물 시장의 시세를 예측해보면 우리가 계산해낼 수도 있겠죠. 네. 이번엔 저희가 국제유가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가능성 발언도 있었고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 비축유 방출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지금 IEA라는 국제에너지기구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도 있었고 또 각국이 지금 국제유가 너무 오른다 해서 비축유를 31개 회원국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4억 배럴을 실어낼 거야. 한꺼번에 풀 거야. 자, 이것은 전체 세계가 갖고 있는 비축유의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고요. 네. 과거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1억 8천 배럴밖에 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2배 이상, 사실상 역사상 최고로 많이 푸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주목할 대목은 이 정도로 풀었으면 국제 유가가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그것도 오름폭도 상당히 진폭이 커요. 지금 거의 100달러대를 다시 탈환하는데 이것은 아마도요.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을 직접 공격을 했고 또 거기서 기뢰를 둘러싼 군사 작전이 실제로 있었고 또 지금 전쟁은 종전을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했지만 종전을 앞두고 막바지 이해 당사자들 특히 이란이 자신들의 그 종전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인근 국가들의 지금 정유시설을 대대적으로 파괴하고 네네. 있고 또 이란이 이란을 정유시설을 파괴한 이런 그러니까 군사적 불안정성이 가격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요즘에 뭐 에너지 인질극이다 이런 단어가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개별 국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고 가격제도 있을 것이고 예.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원유값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비축유를 푼다든지 최고 가격 제도를 한다든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조건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만 작동합니다. 오히려요 비축유는 어느 정도 비축유해놔야 되는데 만약에 풀었다가 그 이후로 가격이 더 올라가면 정부가 비축유 고갈이 됐다 해서 국제 유가는 더 폭발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최고 가격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어디까지나 임시 응변, 급격한 상승에서의 충격을 막기 위한 임시 응변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호르무즈 봉쇄와 지금 이란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느냐. 지금 호르무즈를 경유하는 원유가 전 세계 원유의 25% 됩니다. 이 25%가 한 달만 막히면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에 오일 쇼크가 3번 있었거든요. 1차 오일 쇼크 때 유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1973년 그 당시 475% 올랐습니다. 지금 유가 30%에서 40%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이 고비가 3월 말까지도 전쟁이 어느 정도 안정을 못 가면 고유가 시대를 대비하고 우리 플랜 B, 비상전략 이를테면 집집마다 석유 덜 석유 운동도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길어져서 뭐 고물가라든지 경기 침체가 함께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짧게 좀 얘기해 주실 수 30초 있을까요?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세계 경제 지표 비교적 좋았는데 전쟁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다 부수고 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 있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경제학자들의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아직은 아니니까 마지막 앞으로 한 보름이 운명의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쪽 지역에서는 초봄 날씨를 느끼기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도 서쪽을 중심으로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2도, 대구 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2도, 광주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비와 눈이 이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강릉의 낮 기온이 7도에 그치는 등 오늘보다도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비와 눈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간 많은 곳에는 20cm 이상의 큰 눈이 더 오겠고요. 울릉도 독도에는 3에서 8cm,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도 최고 3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습하고 무거운 눈이 계속되는 만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기질이 탁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먼지가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봄을 맞아서 새 옷을 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새 옷에는 포름알데히드나 먼지 등 피부를 자극하는 물질이 많기 때문에 세탁을 하고 입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이 어려운 옷은 스팀을 쐬거나 통풍을 시키고 안에 얇은 옷을 입으면 발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진이 생겼을 때는 긁으면 악화되거나 피부 색소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